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소위 문理과 통합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이러쿵저러쿵한 이제 얘기들이 방송이나 뭐 유튜브 동영상한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미취학 뭐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들한테 제가 거의 일관되게 무조건 이과 공부를 지향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입학제도는 뭐 수시로 자꾸 바뀌고 또 한 가지 제도를 가지고 사실 양쪽 얘기들이 항상 팽팽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늘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 조정도 있고 또 정권에 따라서 아니면 그때그때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 도전을 받고요. 또 약간의 변경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게 맞겠죠. 뭐 한 해 한 해 혹은 이제 보통은 2년 전이나 3년 전에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한 예고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소위 학원 관계자들 뭐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뭐 세세한 얘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전략적인 뭐 판단을 하라는 등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등 그런 분석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읽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과 공부를 시키세요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해서 그걸 마음에 좀 새겨두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의 방향 혹은 아이들을 이제 공부시키는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문과 계열, 인문대, 뭐 사회대 쪽에 친구들이 취업부터 뭐 아니면 장래 이제 자기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뭐 북미권에서도 비슷한 그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미 아이들은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 아이들은 글쎄요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위 공과 계열, 이공 계열 혹은 자연대학 과학과 뭐 공학 계열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대부분 아시아계 이민 자녀들 혹은 동부 유럽 또 이제 동부 유럽 쪽에 사실은 유태계들이 꽤 많죠. 그런 친구들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년 전에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대학이 많잖아요. 미국 대학이. 미국 대학의 공대 교수들 중에 뭐 한 80% 정도는 다 외국 출신이다. 태생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런 교수직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겠으나 대체적인 그 경향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본토배기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서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태어난 뭐 그게 꼭 인종을 떠나서라도 외국 출신자들이 다 이공계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젖먹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을 실제로 미국의 소위 어피니언 리더들이 실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미국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이 현실적인 고민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동기들 혹은 뭐 후배들 중에는 꽤 대기업의 임원 특히 뭐 인사 담당 임원 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지속적으로 들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실제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공 계열의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제 경영대 같은 경우 상당히 직업에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서울대, 상대 뭐 굉장히 60년대 뭐 70년대는 뭐 가장 선호되는 아마 학과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그 시대에는요 그런 상경 계열 나온 사람들이 은행 같은 데 진출하고 그 당시에는요 정부 자금 혹은 외국 차관 이런 것들을 기업이 끌어다 쓰는 것들이 엄청난 경쟁력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 뭐 말하자면 인연을 이어줄 혹은 말을 건네줄 혹은 추천을 해줄 뭐 그런 인맥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명문대의 상경계에 나온 사람이 이제 직원이 되어서 자기 선배들 아니면 동창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은행에서 대출 좋은 조건을 받아준다. 아니면 이자를 좀 높게 주더라도 은행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웬만한 대기업들은 사실은 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대기업 이름을 이게 붙인 대기업의 캐피탈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이니 이런 것들을 뭐 포함해서 많은 자금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확실한 데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한 국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선진 기술과 선진 문화를 어떻게든지 빨리 쫓아가서 우리도 하다못해 하청이라도 해야지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서 혹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내서 거기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를 발명하고 발견하고 뭐 개발하는 그런 소위 R&D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쪽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력 수요가 있는 것이지, 그런 상경계를 통해서 뭐 자금 수요를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를 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런 일들은 기존 사원들이나 아니면 조금은 외국 경험을 갖고 있는 소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을 뭐 고용을 해서 그런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뭐 외국 바이어를 발굴해낸다 혹은 아주 고차원적인 상당히 전략적인 차원의 뭐 협력 관계를 끌어낸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는 언제 이제 키워서 그런 인재를 만들겠어요? 그에 비해서 소위 과학이나 기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젊은 머리가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그런 이공계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유학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그 지도교수가 이런 분들이 다 해외의 유명 대학에 상당히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도교수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첨단의 어떤 기술과 과학에 대한 이제 역량을 갖춰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사회적 변화가 장기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서 약간 회피한다는 어떤 느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역량이 된다면 당연히 이공계를 공부시킨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입시 전문가들의 뭐 얘기를 들어보니 문과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뭐 그런 약간 하소연? 뭐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정원을 갖고 있고 정원에 커트라인이라는 게 존재하면 단 뭐 0점 몇 점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어떤 애는 합격하고 어떤 애는 불합격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거꾸로 세우나 바로 세우나 결국은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약간의 아까운 차이로 불합격을 했네, 그럼 재수를 하면 되는 거죠. 아까운 점수가 정말 아깝다면. 그리고 점점 평균 신망도 늘어나고 있고, 요새 친구들이 대학을 4년 만에 딱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뭐 5년 걸리는 아이도 있고 뭐 6년 걸리는 아이도 있고, 훨씬 더 뭐 군대 생활까지 따지면 뭐 6년, 7년, 8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0점 몇 점 차이로 뭐 합격을 하지 못했다면 뭐 1년 정도 재수를 해서 원하는 과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문대, 사회대 쪽도 그래요. 뭐 이 친구들 지금 요새 대학 교수들은 얘네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대학 혹은 사회대학의 교수라 하더라도 얘가 오히려 고등학교 때 수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좀 공부도 꽤 잘 해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한 것들도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을 갖고 있다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얘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섰을 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공계의 이과계의 고등학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얘가 어느 날 인문대를 들어오겠다, 인문대학의 어느 과를 들어가겠다, 사회과학 쪽에 어느 뭐 특히 뭐 경제나 뭐 이런 쪽은 상당히 숫자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하고 한다면, 그런 친구가 이과 공부를 했지만 사회대학의 이과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문과를 선택한 애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최근에 입시에 관련돼서 소위 입시 전문가들의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사실은 좀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 집착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 같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자기 선전은 될 수 있을지언정 큰 그림으로 봐서 앞으로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자녀의 부모로서는 큰 그림으로 봐서는 아이가 나중에 비록 문과 계열의 직업이나 혹은 학과를 선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수학이나 과학을 중시해서 중점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하다 라는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중요한 어떤 정책 결정권자라는 그런 포지션에서 얘기한다면 큰일이 나겠죠. 그러면 전국 대학의 인문대, 사회대 교수들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소위 문과를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또 문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라고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해댈 수 있겠으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입장이 아니고 제가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쪽으로 지향하고 그쪽으로 공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맞다. 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슬로 우리 검사 같은 데 보면 이 지표가 높으면 문과형이에요. 저 지표가 높으면 이과형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하고 또 그걸 물어보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물론 이제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죠. 이제 아직 어리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아직 능력이 활짝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표만 봐지고 문과형이다 이과형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웩슬러 같은 경우 5개의 지표가 있으면 그 5개의 지표 중에 가장 높은 지표를 잠재 능력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다소 낮게 말하자면 개발된 요소도 이제 성장하면서 그 잠재 지표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읽는 게 맞지. 얘가 어린 나이에 언어 이해가 높으니까 얘는 문과형이에요. 얘가 시공간이 높으니까 이과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함부로 예단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향성은 있지만 제가 검사 재평가 과정에서 그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에서 늘 강조하지만 평가 편의상 어떤 소검사의 결과는 언어 이해 영역, 어떤 소검사의 결과는 시공간, 어떤 거는 요동추론 이렇게 나누어서 편의상 나누어서 평가하게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소검사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상당 부분이 섞여 있어요. 언어 이해 지표에 포함된 소검사 안에도 시각적인 패턴을 읽어내야 되는 시공학적인 특성이 분명히 들어있고요. 당연히 유동추론적인 요소는 어느 소검사에나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표만 가지고 문과형이다 이과형이다 혹은 이런 걸 잘할 것 같아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종합지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합지표라는 것들이 재현성이 되게 높고 성장기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팔다리가 쭉쭉 길어지고 어떤 때는 방댕이가 커지고 어떤 때는 어깨가 넓어지고 어떤 때는 머리통이 커지고 이런 변화가 있지만 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어느 정도 되게 성인의 어떤 신체 균형 비율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의 속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전체 지표가 중요한 것이지 너무 세부 지표를 가지고 얘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정확한 지능 지표에 대한 해석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표 이상이 나온다면 일단은 아이들은 실제로 보는 수학,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그 분야를 경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쪽에 몰입이 되어서 어린 시절에 마음껏 과학자의 꿈 아니면 최고 공학 기술자의 꿈 같은 거를 꿀 수 있도록 나중에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디자인 쪽을 일한다든지 혹은 예술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조적인, 과학적인, 공학적인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들이 결코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훨씬 경쟁력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